소개받은 한창현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막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2000년대까지 우리가 노동조합이 제일 처음 먼저 한 거는 노동조합 인정받는 거였죠. 회사부터 인정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노동조합이 다 올인했고, 그 다음에는 다들 그때만 해도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하고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3만 불 시대에 와버렸고, 또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버렸잖아요. 막 기업이 노동자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6, 7% 성장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회사가 안 망하면 다행일 정도로 이제는 거의 뭐 장기 저성장 시대로 갈 거고, 이런 장기 저성장 시대에 옛날처럼 우리가 막 머리띠 메고 막 임금 협상 투쟁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3, 4% 오르고 7, 8% 오르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노조 할 것 없이 중소기업 노조 할 것 없이 겨우겨우 공기업 노조도 겨우겨우 따봐야 1% 올릴까 말까? 그 1%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뭐 임금교섭 잘했고 임금 많이 올리면 그 노조 살아남고, 임금교섭 실패해서 성과가 많이 못 되면 노동조합이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노동운동은 이제 점점 사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그 조합원들도 인식이 이제는 내가 회사에서 임금 단순히 3, 4만 원 더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회사에서 정말 안 잘리고 직장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 적게 받고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좀 이제 이런 요구. 옛날에는 무조건 뭐 어떻게 좋으니까 급여만 올려줘 이런 시대에서 뭔가 이제 안전 욕구하고 자기가 건강하게 다니고 싶은 이런 욕구도 이제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워낙 중요해지거든요. 이게 다 이제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가 한번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업주를 상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게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싶어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게 법으로 너무나 다 정형화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다 알고 있고, 내 임금 조금만 못 받아도 노동부 진정하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리고 옛날처럼 대놓고 부당노동 행위 하기도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딱 전태일 시대예요, 아직도. 제가 볼 때 아마 지금쯤 전태일 여사님이 계셨다면은 아마 근로기준법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속도와 어떤 국민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다 관심이 없었던 시대죠. 그럼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저도 자전거 살 때 헬멧 잘 안 쓰거든요. 똑같아요. 사업장에서도 물건만 잘 넣으면 되지 누가 하나 다친 건 재수 없는 문제지. 누가 하나 쓰러진 것도 좀 재수 없는, 운이 없는 케이스였겠지. 이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너무 만연해 오고 있었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종결되는 시대고,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겠다. 딱 목표 내고 시작했지만은 반은 그냥 거의, 물론 그 이전 정권보다는 사망자 수가 조금은 감소했지만은 실제 목표치에 비하면은 턱없는, 그만큼 산업안전에서 효과를 보기가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이 눈을 안 떠서 그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조합이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 눈을 뜨면은 사업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근로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임금에서 조금 깎이는 거는 단체 교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 제기하지만은 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솔직히 잘 모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지키기 어려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
조항 조문도 너무 많고 다 지켜도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업장이라는 게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생산성 위주로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 과정이 설계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배를 빨리 만들고 빨리 이렇게 출항시킬까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상 시켜질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거죠.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못 떴으니까. 우리가 감시자가 돼줘야 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저도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공익위원만 한 10년, 15년 했어요. 그러니까 노사 분쟁하면 이제 조정하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익 분쟁이에요. 임금 때문에, 임금 1, 2% 때문에 그렇게 노사가 막 밤새 교섭하면서 들어와도 조합원이 쓰러지고 근로자가 죽었다고 해서 단체 교섭 안으로 가져온 경우 하나도 못 봤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한쪽에 매몰된 그 흐름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진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이제 선택하고 좋아하는 포인트도 정말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정말 행복하다. 행복은 솔직히 거짓말이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좀 줄여주는 게 노동조합의 역할.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의 우울증 조사해 보면은 약 70, 80%가 다 우울증이 있다 그래요. 아침에 월요일만 되면 회사 가기 싫어. 왜? 너무 살인적인 인사고과 때문에. 숨을 못 쉴 만큼 우리가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동료하고 경쟁을 하게끔 인사관리 시스템이 다 그렇게 실적 위주, 능력 위주로 막 바뀌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조합원들은 끊임없는 정신적 질병에 막 시달리죠. 수면장애도 오고 우울장애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걸 이제 노동조합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사고과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주고 이런 걸 이제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고 저조차 이런 이야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노동조합에서 강요하면 다 건기법이나 뭐 이런 급여 관련 근로조건 관련 이런 강의였지 이제는 좀 이런 게 조금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우리가 엄청 불러요. 당장 사업주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와서 막 어떻게 하면 사업주 안 잡혀갈 건지 뭐 컨설팅 해달라고 막 수요가 넘쳐나는데 아직도 어느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느 노동조합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나 강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업주는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더 중요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과 우리 종업원,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노동조합이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는 게 이번 강의의 큰 취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는 목공이고 요즘 카약을 탑니다. 카약을 타는 이유는 이 카약 제가 타는 모습인데요. 동해 삼척 해수욕장에서 막 타는. 저는 주로 직업상 제가 한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다 산재당한 근로자들이에요. 그것도 주로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도로 이제 사망하거나 요즘은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이 그리 많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상담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우울증이 와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우울증이 많다 그러거든요. 다 자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주말에 저런데 안 나가면은 제 자신이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좀 극한 저런 활동을 하면서 약간 극복하기도 하고 어쨌든 카약 한번 되게 건강에 좋은 스포츠예요, 저게.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소개해드리고 요즘은 제가 유튜브도 조금 해요. 저도 이제 한 20년 이쪽 하니까 아직까지 이게 노동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 근로자나 직장인들한테 쉽게 이야기하는 방송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은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무슨 변호사 해갖고 방송국에서 많이 부르는데, 뭐 노동 전문 노무사를 부른다거나 노동 문제를 그 방송에서 다루지도 않잖아요, 이게. 드라마에서도 안 다루고, 뭐 쇼 같은 데서도 안 다루고, 그래서 뭔가 우리 직장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좀 전할 게 없을까 해서 저는 주로 이제 산재당한 근로자를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요즘은 조금 이렇게 방송을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산안법하고 내일 이제 산재법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도 금속 노연이니까 대부분 금속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 산안법이 엄청 양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조항들만 좀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 하면 이게 산안법하고 산재법을 다 이렇게 4시간 만에 하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조합 광고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조항들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산안법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산안법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법 같아요. 사업주가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돌리거나 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저는 전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전투 현장은 똑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조선소 한번 가봤어요? 발 디딜 데 없을 만큼 다 위험해요. 하늘로 막 뭐가 지나다니고 옆으로 지게차 지나다니고 발 밑에 다칠판 깔려있고 옆에서 용접하고 어디에 어느 주에 내가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모를 만큼 제조업 공장과도 마찬가지죠. 온 기계들 롤링 기계들하고 막 전단기하고 막 계속 프레서 소리 거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소음이에요. 소음이 약 70dB만 넘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면 실수가 나오고 실수하게 되면 결국 재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조업, 중공업, 조선, 건설은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쟁터 같은 거예요. 거기에 근로자를 잡아넣으면은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법은 안 죽고 안 다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칠 만한 요소에는 다 법이 다 관여해요. 그러니까 법이 엄청나게 복잡고 다 이게 또 기계, 시설물, 공작물 이런 거기 때문에 다 기술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법에. 그래서 일반인이 보면 용어도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절대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산안법은. 오히려 근로기준법보다 더 쉬워요. 노조법보다도 더 쉽고.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도 봐야 되지만 근로자도 보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보고 이 법이 헷갈리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정말 단순 명쾌하게 써놨어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해석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해석의 문제가 많으니까 판례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똑같은 조문인데도 어떤 진보적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뭐 어떤 학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산안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이게 내가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바로 사고 나서 사람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은 너무나 쉽고 간결한 용어로 뭐 하지마, 몇 센치 띄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추상적인 문구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법은 되게 쉬운데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건설, 제조, 뭐 조선, 화학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곳에는 법이 다 관여하다 보니까 법 조문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접근이 힘든 거예요. 이게 법률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도대체 그 법은 어디에 있지? 그 조항은 어디 찾지를 못해요. 저도 한 번씩 갑자기 뭐 하면은 그게 산업안전보건규정 시행규칙 몇 조에 있을지 헷갈릴 때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법이 복잡고 양이 많다는 게 이 법의 좀 특징이고 대부분 산업법은 사업주가 다 무조건 지켜. 사업주는 뭐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뭐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뭐 하여야 한다. 전부 다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딱 근로자한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위해서 지시한 사항은 근로자는 지켜야 된다. 그게 근로자 지켜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주가 지켜야 될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제일 싫어하는 법이죠. 제가 볼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다 지키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 뭐 공기업 할 거 없이 평균 점수 내면 대기업 공기업도 한 50점 될까 말까? 그만큼 산업법은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산업법은 또 한 개 특징은 이제 지금까지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전제로 이렇게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안전보건 관련 규정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아닌 특고 노동자 얘기 들어봤죠, 그죠?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 택배 배민 노동자분들, 그런 분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아주 극히 조금 일부 규정으로 인해서 그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산업법 의무를 조금 부여해주고 있고, 또 한 개는 이제 옛날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한테만 했는데 원청은 직접 근로자 고용하지 않았잖아요. 산업법은 이제 원청까지도 법을 지키라고 이제 원청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지금은 발주자까지도 포함 넓히고 있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 사망사고 나니까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요? 경영 책임자, 건설회사 오너까지도 이제 하고 그 법인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하려고 산업법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저 확장성은 근로기준법보다 지금 더 빨리 확장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원래는 앞서갔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임금 문제보다. 그래서 산업법이 지금 더 빨리 확장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지금. 산재 통계 여러분 늘 뭐 보죠. 우리나라 사망사고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은 사망사고 숫자보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한 해에 800명 정도 죽는다면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100명 정도 돼요. 근데 정부가 지금 사망사고 추리자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질병 사망자를 추리자는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질병 사망자는 더 느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다 은폐되어 있어요. 사망사고는 은폐를 시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119가 출동해가지고 경찰 기록도 있고 119 응급 기록지 있고 병원에도 응급 기록지도 있고 이거는 은폐를 못 해가지고 다들 나는데 질병 사망자는 아직도 이게 다 산재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산재 신청 안 하는 근로자는 더 많죠. 뇌심혈관 질환이나 자살이나 직업성 암으로 실제는 사망했지만은 이분들이 다 이게 산재인지 뭔지 모르고 국가에서도 안내 안 해주고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또 산재라고 안 하니까 이분들 실제 빙산의 일각의 숫자가 이만큼 더 있는데 실제 이게 다 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안전보건 정책의 90%는 사망사고 여기 줄이는데 너무 초점이 가 있죠. 이 사망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질병으로 사람이 죽거나 그 가치가 다른가요? 두 개 다 끔찍하고 두 개 다 그 유가족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고 사회적으로 똑같죠, 가치가. 그런데 굳이 얘만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 요거는 OECD에서 계속 국가가 비교를 해요. 선진국하고 OECD 가입 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라도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비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국가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거의 뭐 별로 없어요, 정책이. 근로자 네가 알아서 산재 신청하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잘 없어요, 지금. 캠페인도 없고 홍보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심각한데. 사망자가 880명 중에 이 중에 2062명이 이제 사망한다면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걸로 나온다네요, 이게. 산재 은폐 적발 건수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노동부가 조사해서 놓은 거지 실제 은폐 규모는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은폐는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직접 고용 형태에서 그 다음에 도급, 위탁,
그 다음에 자영화, 자회사 많이 만들죠. 자회사, 그 다음에 특고, 플랫폼, 직접 고용이 점점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다 간접 고용으로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간접 고용으로 하면 갈수록 위험의 크기는 커져요, 이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밥 해주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다 우리 대학교 같은 학교 직원이었거든요. 전부 다 지금은 일반 영세업체 파견 놓으신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영세업체로 이렇게 잘 나갈수록 사고율, 질병 발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위험의 외주화가 내가 볼 때 OECD 가입 국가 중에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윤을 위해서라면 다 이렇게 고용 안 하고 고용 회피하고 이걸 마음껏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이런 나라가 거의 선진국 중에는 우리가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이게 산재를 못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펴도 이게 너무 산업 구조화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자살한 사건 가지고 조사해봤는데, 삼척에 큰 항만공사예요. 그게 몇천억, 몇백억 이런 엄청난 큰 공사거든요. 그 대기업에 맡았는데, 그 원청에서는 8명밖에 안 와요. 8명. 1,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다 협력업체, 그 밑에 또 제하도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은 원청이 다 가져가면서 70% 이상이 원청의 수익 다 가져가죠. 그런데 고용 책임은 꼴랑 8명 하고 있어요. 계약만 따면 그냥 자기가 다 갖는 거죠. 이런 게 우리나라 너무나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 열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펴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별 효과가 발휘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이런 근로손실 일수, 한 명이 부상이나 질병 걸려서 그 사람이 회사를 못 가면 그게 근로손상 일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약 5,600일 정도 돼요. 노사분기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우리나라가 약 한 해에 51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5,600일이면 110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노사분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대예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게 더 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안 떠들잖아요. 회사가 제대로 안전보건 조치 못해서 이 많은 근로자가 쓰러지고 사망하고 해서 이런 경제적 손실, 그 근로손실수가 노사분기로 인한 손실수의 110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노사분기 우리나라 악성 몇 개 대기업 노조 때문에 나라 망할 듯이 이야기하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것도. 산재 관련 통계 중에 이제 산재 발생의 제일 많은 형태가 제조업 같은 건 협착이죠. 끼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전도 추락. 이게 재래형재라고 그래요. 꿀뚝 공장 시대. 이런 재래형재는 솔직히 조금만 노력하면은 막을 수 있는 재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눈에 이건 보이니까. 근데 질병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협착도 기계 끼는 걸 갖다가 기계를 방호장치를 하고 딱 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게끔 하면은 협착사고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기계 장치에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거기에는 구조적인 경영자의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박혀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의 문화가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에 생각하는 그 기업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안전보건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 그 기업에 갖춰져 있어야지 그런 시설을 장착하는 거지, 그냥 장착한다고 장착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저거 장착하느니 빨리 돈 버는 게 더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게 못 잡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건설회사도 빨리 추락하는 거 다 원인은 똑같아요. 작업 발판을 설치 안 했거나, 안전나가 설치 안 했거나, 안전벨트 고리 안 걸었거나, 추락 방지망 설치 안 했거나, 간단한 것 같은데 왜 그걸 우리가
몇십 년간 못 잡았을까? 거기에는 저임금 다단계 낙찰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하청업체도 가면 갈수록 공사 금액이 다 깎여버리니까 그 하청업체가 그 돈 가지고 작업할 뻔 다 설치하면서까지 작업 못 한단 말이죠. 빨리 대충 해서 또 다른 현장에 또 투입해야 겨우 자기 원가, 인건비 뺄까 말까인데 그런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조적 원인, 그걸 안 바꾸고는 말은 쉬운 재래형제라고 하지만 이게 줄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다 도급 문화, 하도급 문화, 이런 문화하고 다 구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페트롤 매일 모든 공장, 건설 현장 다 투입해도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좀 구조적 문제를 지적 안 하고는 쉽게 안 잡힌다는 거죠. 우리 이제 금속 노대용 같은 경우 대부분 제조업 공장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 끼임이나 물체 충돌, 추락 이런 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 발생 은폐가 문제인데, 저도 어제 이제 매일 노동뉴스 봤는데, 현대중공업이더라고요. 근로자가 추락했는데, 노동부 신고할 때는 추락의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그 재해자한테 가서 너 어떻게 해서 추락했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주가 적은 재해 보고서 그대로 노동부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은폐도 안 본다는 거죠, 지금은. 은폐는 산재 발생 신고조차 안 하면은, 원래 딱 재해가 나면은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신고를 노동부에 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산재 은폐도 보는데, 그런데 신고는 했는데 원인을 그냥 다 엉망으로 써놨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옹벽에서 그 시골 가면은 왜 피탈길에 흙 무너지면 옹벽 많이 세우잖아요. 옹벽 공사하다가 근로자가 옹벽에 무너지면서 깔려서 다 중상해 입은 재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조사조차 안 했어요. 중상해인데.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산업재해 근로감독의 방식이 중대재해 아니면은 조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했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근로자가 사지마비가 와도 재해조사를 안 나가요, 감독관들이. 그리고 재해조사 보고서를 사업주가 쓰게 돼 있어요. 사업주가 거기에는 재해 발생 원인과 개선 대책을 써야 되는데 그 엉망으로 써놨어요. 원인, 부주의, 교육시킨도 안 했음, 접근하지만 했는데 접근했음, 개선 대책, 교육 철저, 이런 보고서를 써도 근로감독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엉터리로 재해조사 보고서가 다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중대재해 잡자고 이야기하는데, 중대재해는 작은 재해가 쌓여서 어느 날 사망사고가 한 개 터지거든요. 갑자기 사망사고가 하나 갑자기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사망사고 한 건에 오기 전에 약 300건의 작은 사고들이 자자자작 있어요, 이게. 그러다 그게 쌓여서 운이 없으면 그냥 한 명이 탁, 똑같이 추락해도 지금까지 약간 다치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망이나 중상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진짜 사고의 크기는 운에 따라 틀려요. 사망이냐 중상해냐 이거는 진짜 운의 차이인 거지, 중요한 그 사람이 왜 그런 재해가 발생했냐, 그 원인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원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거라면 누구든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작은 재해부터 잘 조사하고 감독하고 통계를 내고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력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꼭 죽어야지만이 그것만 중대재해 조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내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게 뭐 노사가 같이 모여서 대책 세우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사고 나야지 이제 좀 뭔가 문제 생기처럼 이제 뭔가 노사가 막 이제 뭐 대책 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개정된 법인데, 이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체가 동시에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설 현장이나 산해 하도급 공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옛날에는 하청업체가 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그냥 하청업체 산재 한 건으로 처리해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원청에서 통합해서 산재 발생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원청의 책임을 많이 강화하는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상 처리죠, 공상. 공상은 저것도 엄청, 산재 은폐한다고 우리나라 공상이에요. 땡땡땡 회사 자문하고 시장조사하면서 근거를 조사해보니까 조합원들의 거의 90%가 목, 어깨, 팔, 다리 한 군데에서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 중에 산재를 신청해본 사람은 거의 10년에 한 6건인가? 그 중에 2건만 산재가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현재도 자기가 목, 어깨, 팔, 다리 중에 한 군데 이상 병원 치료받는 사람이 현재도 저희가 60% 정도가 되는데 아무도 산재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했다가 파트장이나 관리자한테 찍히면은 내 인사고과가 마이너스 되고 회사에서 또 공상해 주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상은 산재 은폐예요. 그거는 분명히 회사가 얘는 분명히 반복 작업 통해서 지도에 왔던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공상 처리했다 하면 그건 다 산재 은폐거든요.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산재이기 때문에 회사는 재해 발생 보고서를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아주 큰 대기업이. 그래서 거기도 근로감독 들어가가지고 산재 은폐된 게 다 조사되고 있고 지금은 그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 때문에 조합원들이 산재 신청하고 있어요. 저희들 통해서. 그 지금 거의 90% 다 산재 승인받고 있어요. 그만큼 산재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은폐되어 있고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공상 처리하면 어떤 거냐면은 사업주의 파트장의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아픈 게. 내가 일하다 아팠으면 산재가 되면 그냥 국가가 보장해 주는 대로 내 병이 다 날 때까지 휴업급여 70%도 받으면서 치료비도 국가로부터 다 받고 떳떳하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공상을 하게 되면은 파트장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결정해요. 지금 너무 요양경이 긴데 눈치 보면 또 다 치료하기도 전에 또 빨리 놓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병이 재발되는 거예요. 악화되고. 치료할 때 5개월, 6개월 집중 치료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공상 처리하면은 계속 눈치 보면서 치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낫고 또 재발되고 안 낫고 재발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결국은 눈치 보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작은 기업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제일 잘 나가는 큰 기업에서 지금 이게 비일비재예요. 제조업 쪽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노동조합은 왜 있는 건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 조합원들이 몸이 아파도 하나 못 지켜주면 정말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가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